투병하다 보면 사실은 투병에 필요한 정보나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살겠다, 나는 꼭 살겠다라고 하는 이 투병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중증 질환에 걸려서 이제 아파서 몸져 눕게 되니까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아내가 가장이 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환자 가족이라서 사실 이것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병원에 주로 보면 환자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데 환자 가족도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7주간 특별한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안 대표님,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할까요? 환자가 그 투병이나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나 그다음에 뭐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 복귀에 관련된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뭐 센터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복지관이나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투병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이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정보들이나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이 정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곳은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환자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우리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들도 좀 나의 투병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그 복지적인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 서비스 센터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환자투병복지지원센터인데요. 좀 낯선 이름이지요. 왜 설립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인가요? 네, 사실 아프면 서럽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중증 질환이 걸린 경우라든지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관련 질환 모임이라든지 뭐 지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막 환자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얻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받는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규 투병을 시작하는 중증 질환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해당 질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이 투병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단체 연합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인데요. 이러한 치료의 도움이나 투병의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는 게 큰 취지입니다. 보통 이제 환자가 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좀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가 있긴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상업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병 정보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욕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하다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있고요. 뭐 자살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서적 보통 지지라고 하죠. 정서적 지지가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환자는 일단 중병에 걸려서 치료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사회에 온전히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사회를 복귀를 위한 뭐 교육이든 뭐 지원 같은 것들을 아직 해주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이런 걸 좀 종합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기관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도 환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각자 알아봐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환자투병복지지원센터가 따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보통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뭐 의료적인 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투병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환자, 특히 완치된 환자가 신규 환자를 돕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는 기본으로 이
투병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봐서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투병에 대한 경험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완치가 됐기 때문에 환자 자체가 신규 환자는 굉장히 희망이 될 수 있어서 투병 의욕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완치된 환자가 신규 환자를 돕는, 보통 보면 이제 뭐 투병 지원 모델 뭐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복지적인 거, 뭐 다양하게 환자를 돕는 방법도 있지만 환자가 환자를 돕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뭐 투병 뭐 보조사 같이 이것처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신규 환자를 돕는 이런 제도나 또 이런 봉사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지예요. 물론 투병을 끝낸 환자는 갈 수 있겠지만 투병 중인 환자는 센터가 아무리 근처에 있더라도 찾아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면 딱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는 병원에 뭐 입원을 하지만 가족들은 밤새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근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상업적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럼 보통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전화를 하죠. 전화를 124에 묻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만적 환우회에 전화를 설치해서 상담하는 환우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 10개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약간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처럼 이 투병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콜센터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바로 이제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에 콜센터를 좀 만들고 그걸 좀 잘 브랜드화해서, 예를 들면 뭐 1588에 몇 번 이렇게 하면 바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돼 있어요. 진료 시간 외에는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도 바로 이 얘기는 투병을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도 상담이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좀 덧붙여서 우려되는 상황을 한 가지는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자와 환자 간의 뭐 커뮤니케이션도 높이고 도움을 얻는 건 좋지만, 다만 투병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병원이나 뭐 큰 병원을 이용하기 마련인데, 이런 중복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의료의 영역이라는 거는 병원이나 그 안에 의료인, 간호사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또 다른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고민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이 환자 단체 상담의 원칙이 어떤 거냐면 의료적인 상담은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의료적인 상담 멘트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의료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의사님한테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의료적이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이나 중병을 치료하는데 주로 3차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보면 이제 이 잘못된 정보나 상업적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그 항암 치료 받다가 치료가 잘 안 됐을 때 뭐 이런 건강식품 먹어도 되겠는지, 이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병원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환자 단체나 이런 환자 투명 복지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사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개별 환자 단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그건 그 투병 상담이나 경험이 좀 풍부한 개별 환자 단체 연결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그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는 이 투병 상담의 허브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개별 뭐 중증 질환 환자 단체에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센터 내에 개별 중증 질환 환자 단체가 많이 좀 이렇게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 단체들을 좀 클러스터, 보통 한 곳에 모은다고 하잖아요.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 센터에 뭐 전화하시는 분들도 바로 전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더라도 바로 상담할 수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예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문할 시에 전문 상담원이 중증 질환자의 맞춤 투병 컨설팅을 하고요. 지역사회 보건소나 뭐 지자체,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으로 연결해 주는 건데요. 전문 상담원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담 후 해결을 가능한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가 지원 사업에 하기는 하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각 기관에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소득층 그 환자 같은 경우 그 치료비 지원 같은 것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담은 이 센터에서 하더라도 실제 지원 서비스를 하고 그 조사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속돼 있는 뭐 동사무소라든지 뭐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업 시행을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는 건가요? 치료비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잘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환자들 중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환자를 상담하고 난 뒤에 지역에 있는 뭐 동사무소든 뭐 보고서 연결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투병복지지원센터가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안내해주는,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투병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투병에 필요한 정보나 그다음에 그 비용,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살겠다. 나는 꼭 살겠다라고 하는 이 투병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과 나는 어쨌든 죽을 거라고 하는 이 투병을 포기하는 사람의 치료 성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고 나는데 종료되고 나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자신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 암을 한번 걸리면 나중에 치료가 끝나더라도 사실 사회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게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안 돼 있어서 이에 대한 것들도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칫하다가는 이 환우와 환우 간에 연결해서 비전문가들의 대화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투병 정보가 오갈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센터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중증 환자들이 나중에 사회로 복귀를 할 때 어떤 이 사회 복귀 시스템에 대한 거를 좀 창구가 된다거나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환자 투병 복지 지원 센터가 사실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립병원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국립병원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그 시스템 자체가 다 전문가들로만 돼 있어요. 의사나 사회복지사,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이라는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모델이고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지금 병원에서도 심리치료나 뭐 집단 놀이치료나 뭐 인문학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자 눈높이나 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사실 맞춤형 그 프로그램이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환자적 요구이거든요. 그럼 환자투병복지지원센터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당연히 환자겠죠. 당연히 환자인데 저는 환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환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원에서 주로 보면 환자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환자 가족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환자 가족이었잖아요. 제가 갑상선은 제가 환자였지만 백혈병은 제가 환자 가족이었는데 우리 환우에서 가끔 이렇게 캠프 같은 거 가요. 1박 2일로 가게 되면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 환자 보호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밤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자는 투병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환자 가족은 그 투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참아야 되고요. 간병하는 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치료비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투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숨기고 다 감당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 이런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장 기자 생각도 같나요? 네, 굉장히 공감하는 바는 환자 당사자에게 각종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 역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예전에 이런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중증 질환에 걸려서 이제 아파서 몸져 눕게 되니까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아내가 가장이 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 어느 정도 치료비 지원을 받고 주민자치센터 도움으로
청소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내가 투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러한 복지는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처음부터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위험까지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 같은 센터가 생겼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좀 정리해 주시죠. 보통 요즘 난민 들어가는 게 말이에요. 뭐 재활 난민 이렇게 많이 해서 투병 난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병원을 정하지 못했던 환자도 있고요. 정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환자 투병 복지 지원센터가 약간 떠돌고 있는 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환우회나 환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뭐 활동을 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의료진과 또 이 보건소나 뭐 주민자치센터나 그다음에 뭐 복지관, 지역의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지급훈련소 같은 것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좀 맺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증 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병을 하고 끝나고 나는데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맞춤형 그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제공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뭐 안타까운 게 어쨌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센터가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또 저는 그 장애인만 해도 수백 개의 복지관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있는데 왜 유독 환자만 없는가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든 이번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의 후보들이 적어도 뭐 하나 정도 모델로 시작하고 그게 잘 되면 지역 지자체 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선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비 지원 공약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의 평가는 이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까 그 뭐 청소년이든 그다음에 이 어르신, 이 노인 같은 그룹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달라는 걸 잘 못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에서는 그럼 뭐 건물 몇 층짜리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더더욱더 환자를 투병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 좀 뭐 센터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뭐 대선 후보들이 이 환자들의 욕구들, 투병이나 복제 욕구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저는 안기종 대표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도 많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왜 환자에 관련된 전문 센터는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환자라는 군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프면 그 가족이 이 아픈 사람으로 하여금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센터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 설립에 의미를 두자면 이런 센터가 설립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환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복지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이 점을 주지해서 환자를 위한 공약 꼭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차기 정부에서는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